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외 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석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인적 자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았던 신규 석유, 가스 시출을 재개합니다. 15일 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8일 공고를 내고 14만 4천 에이커 약 583km 규모의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개 구획은 엘라베마, 콜로라도, 몬테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주에서 임대됩니다. 이번 석유가스 시추 공공부지 임대 재개 발표는 C19 사태 후 경제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 주에 공공토지, 해양수역에서의 새로운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복귀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석유 시추 재개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럽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14일 NYT는 EU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오는 24일 예정된 프랑스 대선 결선 이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안은 이달 초 EU가 내놓은 석탄 수입 제재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지난 8일 5차 대러 제재안에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되 4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유 수입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독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LNG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불똥은 아시아로 튀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40%가량 뛴 데다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은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각국이 재고 확보 등 억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1일 기준 아시아의 LNG 현물 가격은 100만 BT 유열량 단위당 35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중순 대비 43% 오른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LNG 가격 상승률 57%과 비슷하고 미국의 LNG 선물 상승률이 19%에 비하면 높습니다. 유럽의 LNG 가격은 급등한 후 다시 큰 폭 하락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하락 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신 다른 지역으로 LNG 조달처를 확대한 것이 아시아 지역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LNG 수입량 중 3,040%를 차지했던 러시아와의 거래를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LNG 규모는 약 55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LNG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난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1월 1일까지 천연가스를 저장시설 용량의 80%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는 LNG로 환산하면 4천만 규모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산유국들이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이달 각 지역의 지표 원유 가격에 추가로 붙는 할증금을 아시아용 수출품의 경우 배럴당 4.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달러 약 80% 인상했습니다. 유럽용 배럴당 1.7달러, 미국용 배럴당 1.0달러보다 인상폭이 큽니다. 니케이는 유럽이 에너지 수입처를 러시아 대신 다른 곳으로 대체한 결과 중동산 원유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수가 중동 이외에는 에너지 조달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형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5조 달러 약 6천조 원 정부 및 민간 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가 탄소 배출을 문제 삼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추가 세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일명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중공업인데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았던 페트나 폴리프로필렌 PP 외에 폐기만이 유일한 답이었던 폐비닐 순환에까지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곳은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 시장, 일명 도시 유전입니다. 지난해 9월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를 SK에너지의 울산 공장에서 실제 점유 공정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점유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폐비닐을 녹여 만든 기름을 기존 원유와 섞어 다시 석유 제품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 엑손모빌 정도가 소량 투입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 도전이 가능한 것은 SK지오센트릭이 열분해유에서 염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공정 처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100여 개 중소기업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만들지만 설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5월 중 대덕환경기술원의 열분해유 후처리 시험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열분해유 전문 중소기업인 에코크레이션에 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하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자체 불순물 제거 공정을 결합한 대형 열분해 공장은 2025년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 회사가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 기술 외에도 오염된 페트병과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기술, PP 재질의 폐플라스틱에서 순수한 PP를 뽑아내는 고순도 추출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계로 분쇄해 세척한 뒤 녹이는 기계적 재활용보다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경산업의 대표 세탁세제 스파크의 단일 소재 포장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소각해야 했지만 단일 소재의 경우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에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면 석유화학의 쌀은 에틸렌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정제해 얻는 기본 원료로서 그 활용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주변의 흔한 플라스틱, 비닐부터 시작해 합성고무, 각종 건축자재,
접착제나 페인트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계 기초 유분입니다. 에틸렌은 주로 석유와 LNG를 이용해 생산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규모로 에틸렌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3월 30일 화공신소재공학 전공 나종걸 교수와 서울대 화학부 황윤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청점신기술연구본부 원다의 박사 공동연구팀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통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 에틸렌 등 유용한 화합물을 얻는 기술은 탄소 저감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 점세로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국제적 탄소 배출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상용화 수준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 원자의 원천인 물 분자가 촉매에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사유체 역학에 기반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반응 과정에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걸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디바이스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 공급 원리를 이해한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 전환 공정 개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논문 막전극의 전기화학 COE 저감 중 에틸렌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기원은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로 꼽히는 미국 화학회 에너지 레터스의 3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이유는 탄소 국경 조정을 2023년 고탄소 배출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뛰어난 인적 자원을 이용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19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위기가 연달아 찾아오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해지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한국이 운영 중인 남중국해 해상 광구에서 무려 6조 원어치의 석유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비록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7광구도 있기에 한국이 결코 자원빈국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초대박인 게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조차 최근에 발견된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만큼 에너지, 광물 자원에 집중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1970년대 유엔에서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는 한국에게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하는데 충분했는데요. 당시 유엔은 한국 대륙붕에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단숨에 한국이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이런 기대에 발맞춰 대륙붕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을 곧바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향후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이 된 7광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본은 7광구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이지만 공동개발로 지정된 탓에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8년 7광구 공동개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이 개발권을 아예 다 가져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70년 발표 이후 7광구에 대해 제대로 된 개발과 탐사를 시도해보지 않았기에 사실 이곳에 천연자원이 존재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없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두고 일본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할 바의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실제로 한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만한 초대박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망간 단계라는 7광구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다 줄 천연자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심해져 탐사를 시작해 1994년에 동태평양 CC 지역에 광구를 확보했으며 2002년 8월 유엔 산하기구인 ISA로부터 75만 km을 독점 탐사 광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심해에 매장된 지하 자원은 육지에 있는 자원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망간 단계가 바다의 노다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망간 단계는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히토류 등과 같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40여 종의 다양한 금속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저 평원에서 망간 단계가 발견되지만 대부분 수심 4,000m 이상의 심해저 평원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동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균열대, 남동 태평양 페루분지, 북인도양 중앙 심해평원에 많은 양의 망간 단계가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자원 개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 CC 지역 심해저 평원인데 실제로 해당 지역의 니켈, 코발트, 망간은 육상에 부존된 양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채굴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94년 ECC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NOAA로부터 세계에서 7번째로 심해져 망간 단계 광구 15만 km을 등록하고 2002년 최종적으로 7만 5천 km의 단독 광구를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해져 망간 단계의 상업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망간 단계에 이렇게 주목받는 건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할까에 대한 물음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터리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리튬, 니켈 등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자원 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만큼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낙관적인 상황으로 실제로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망간 단계 상업 생산에 필요한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한국이 망간 단계 상업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 지역 우리나라 광구에는 무려 5억 6천만 톤의 망간 단계가 부존돼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망간 단계 상업 개발 시 100년간 총 200조 원 가치의 금속 생산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올해부터 향후 약 100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구리의 1.7%, 니켈의 16%, 코발트의 46%, 망간의 38.4%를 심해져 광구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밖에도 단계 내에 함유된 히토류의 추출이 가능해진다면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인 히토류 원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금속 광물의 폭발적인 수요로 심해져에 부존하는 광물 자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은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소비 국가이면서 자원 부족 국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에는 6대 전략 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수입액이 약 35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첨단 산업에 쓰이는 리튬,
히토류 등 희유금속 소비량이 급증하고 국내 자원 개발의 침체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자 광물 수입액은 매년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원 개발과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해양경제 영토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CC 해역에 확보한 독자 광구가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대륙붕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7광구에 관심이 더 큰 상황입니다. 7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채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얼마나 회방을 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원 확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면 현재로선 7광구보다 망간 단계 상업 생산을 위해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실제로 7광구의 경우 정확한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원이 있을 거란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망간 단계는 6천만 톤이라는 확정적인 매장량이 이미 널리 알려진 팩트입니다. 특히나 망간 단계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에 더욱더 망간 단계에 대한 채굴 연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5,000M 심해저에 있는 망간 단계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심해저에서 채집한 망간 단계를 파이프를 이용해 수면 위 채광선으로 이송하는 양광 시스템 개발에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하는 등 망간 단계 채집 비법을 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상용화를 위한 최강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2015년 포항시 북동쪽 수심 1200m 해역에서 이 같은 실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채광 로봇이 해저에서 캐낸 망간 단계의 수중 중간 저장소인 버퍼 시스템에서 망간 단계를 파이프를 통해 양광 펌프로 끌어올리는 시험이었는데요. 버퍼 시스템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독자 모델로 양광 펌프의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망간 단계를 저장하는 장치로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실증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370M에서 채광 로봇 미네로가 망간 단계 채광에 성공한 데 이어 미네로가 모은 망간 단계를 선상으로 옮기는 기술까지 완성하며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서 2013년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 채광 로봇 미네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심해저 주행 경로 시험에 성공하는 등 그 당시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5,000M에 잠겨있는 망간 단계를 찾아내 한데 모으는 핵심 역할인 집광 작업을 미네로가 수행하는데 이 로봇은 한국이 2003년부터 10년 동안 2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성과입니다. 미네로는 사전에 계획한 주행 경로를 따라 스스로 다니며 망간 단계를 채집할 만큼 똑똑한 로봇으로 해저의 굴곡진 지반 위에서 방향 제어와 직진,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면과 마찰이 큰 곳이나 진흙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한궤도 항법으로 이동하며 주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네로처럼 아주 연약한 심해저 집안에서 경로를 따라 자동 주행할 수 있는 채광 로봇은 세계 어디에서도 개발한 사례가 없는 한국만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네로는 단순히 경로를 따르는 것뿐 아니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의 속도도 엄청난 채집량을 기존보다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양광 시스템의 주요 설비의 설계와 제작, 설치,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우리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해양자원 개발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은 해저의 노다지 망간 단계라는 미래자원을 확보하는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거둘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반도체 업계가 바짝 긴장을 타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바짝 쫓고 있는 마이크론에서 최근 우리보다 더 앞선 기술을 돌연 발표하며 1위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번에도 반도체 기술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역시나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기술 유출 사태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극히 낮아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황이 좋진 않지만 결국엔 한국이 세계 1위를 뺏기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팽배하다는데,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AI 최대 수혜주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을 따라잡으며 계속 질주를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반영하듯 반도체 분야 역시 전 세계 산업에서 핵심 중추로 자리 잡으며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엔비디아가 신형 AI 특화 반도체인 H200을 올 6월에 내놓는 등 또다시 시장에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신제품은 5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31을 첫 탑재했으며 HBM31을 통해 초당 4.8TB 속도로 141GB 메모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초당 3.35TB 속도인 H100보다 출력 속도가 2배 빨라졌고 용량과 대역폭 역시 2배 늘었다며 1750억 개 이상 파라미터가 포함된 차세대 LLM 기반 AI 훈련 과정에서 최고 성능을 구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로 불리는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한 최선단 메모리 반도체로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을 위해 훈련된 LLM 성능 강화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업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크론이 HBM31을 양산한다고 밝히는 등 예상치 못한 소식을, 심지어 4세대를 건너뛰고 5세대 HBM31을 양산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보다 더 빨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업계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지난달 5세대 HBM3이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이크론이 HBM3 양산을 건너뛰고 HBM3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SK하이닉스, 삼성과 전면 경쟁 체제에 들이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해당 D램은 엔비디아가 2분기에 출시하는 GPU H200에 탑재될 예정이라며 8단 HBM32가 경쟁사보다 전력 효율이 30% 우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삼성보다 먼저 엔비디아의 HBM32 공급을 공식 발표하자 국내외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어떻게 기술 단계를 뛰어넘고 경쟁 반열에 오르게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HBM 생산에 돌입한 때는 작년 6월로 당시만 해도 이제 막대만 타이 중에 차세대 D램 생산 및 테스트 신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며칠 뒤 SK하이닉스의 기술이 마이크론에 유출됐다는 게 드러나며 마이크론이 5세대 양산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한 직원이 바로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랴부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큰 논란이 되며 반도체 업계에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하이닉스의 전직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로 옮기면서 기술을 탈취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문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어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직 하이닉스 연구원 어씨에 대해 7월 26일까지 마이크론과 계열회사에 근무하거나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이어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시는 마이크론 본사의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하고 있는 등 이미 마이크론의 5세대 AI 칩에 세계 첫 양산을 물밑에서 도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선 최근 마이크론이 주류 모델인 4세대 HBM을 건너뛰고 5세대로 직행해 세계 최초 양산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출된 기술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었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점도 자연스레 겹치는데 실제로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어시는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마이크론의 임원급으로 이직했습니다. 어시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한 상태였지만 이를 위반했습니다. 사실 보통 HBM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순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HBM 분야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갑자기 5세대를 내놓았기에 이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어시는 20년 넘게 SK하이닉스에 근무하며 HBM 설계를 주도했는데 그가 퇴직하기 한 달 전 SK하이닉스는 HBM3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양산 사실을 공개하며 엔비디아와 손잡고 고사양 D램 시장에서 제일 가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HBM3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거의 못 받았던 업체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공격적으로 HBM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연구원 한 명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순 없겠지만 흐름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HBM3을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의 인력을 빼내기 위해 마이크론이 작정하고 덤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론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을 유출해갔지만 사실은 이런 보도들이 과장된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엔비디아가 6월에 출시할 H200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치 이번 일로 인해 SK하이닉스의 독점 기술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반면에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면서 1위 자리가 뒤바뀔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런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구나 마이크론이 올해 2분기에 HBM3이 shipping된다고 밝혔지만 정확히 4월일지 5월, 6월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마이크론은 현재 HBM3도 4개월 안에 양산되고 여기에 이어 곧바로 HBM3이 양산에 돌입하는 도무지 믿기 힘든 일정을 발표하는 등 기술 구현 수준에 비해 언론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이런 일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반도체 업계에서도 SK하이닉스에서 신기술을 쏟아내자 마이크론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과장된 내용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2월 SK하이닉스는 최선단 HBM인 12단 D램 적층 HBM32의 초기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며 실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말만 앞서는 마이크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6월에 출시할 H200에 SK하이닉스의 HBM32가 마이크론보다 먼저 공급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HBM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유출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드는 등 국가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에 다다른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반도체가 무너지면 사실상 모든 산업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 산업에서 핵심 인재 포섭을 통한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핵심 기술의 경쟁 업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년간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552건으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년간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552건으로 피해 규모는 10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한 핵심 기술 인력이 경쟁 업체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삼성의 반도체 기술 역시 중국으로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현지에 세우려 한 삼성전 임원이 적발돼 구속되는 등 이런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국가 핵심 기술들의 유출을 막고 다시는 유출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처벌의 수위를 매우 강력하게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에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내려주는 분위기가 함께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 수준만 봤을 때 한국의 기술을 따라갈 곳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우리의 기술을 더욱더 지켜야 하며 보안을 보다 철저히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명성을 반드시 지켜야 내야 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 간 3나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TSMC의 기술이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삼성이 반격의 기회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얼마 전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A17을 아이폰 15에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17의 생산을 담당하는 TSMC가 보여준 성능 향상이 이전 세대에 비해 기대 수준을 크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이 기존 4나노 공정과 견주어 성능은 22%, 전력 효율은 34% 향상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3나노의 경우 반도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 대비 21% 축소됐고 성능-P, 전력-P, 크기어로 불리는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 모두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완성 공정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의 자회사인 IC놀로지 LLC의 분석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공정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인텔의 7나노급 공정인 인텔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적도뿐만 아니라 고성능 셀 하이 퍼포먼스 셀즈로 비교해도 성능 향상 측면에서 인텔의 7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발열 문제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게 없다니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니냐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해외 IT 매체들도 A17에 적용된 TSMC 3나노 공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아 TSMC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 PC게이머는 아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새로운 3나노 실리콘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다. 새로운 SoC 시스템 온 찍는 트랜지스터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며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편 3나노 모바일 AP 시대가 열리면서 파운드리 기업 간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2024년 3나노 공정을 통해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생산할 예정이고 삼성도 이르면 올해 말 4나노 공정을 활용한 엑시노스 2400을 공개하고 내년 말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나노 GAA 2세대 공정에서 대형 모바일 고객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제조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수준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삼성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자체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이미 3나노 GAA-FET 수율이 60% 이상 올라온 삼성전자가 2나노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나노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로 현재 삼성과 TSMC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에 적용하고 있는 핀펫 FET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펫은 기존 평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 구조의 공정 기술로 TSMC는 3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반면 세계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는 3나노에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GAA 기술은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채널과 게이트가 3면이 맞닿는 핀팩과 달리 GAA는 4면에서 맞닿게 해 전력 소모가 더 적고 누설 전류도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GAA는 핀팩보다 전력 대비 성능 측면에서도 1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공정부터 삼성이 TSMC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5에 자신들이 개발한 3나노 N3을 적용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기고만장했던 TSMC는 자신들의 3나노 수준만 탄론하고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자 시작부터 꼬이고 말았습니다. 3나노를 기점으로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는 극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성의 과감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전략이 먹히고 반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산 효과가 통상 36개월 이후 나타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는 업황 정상화에 있어 적기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감산 효과는 물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수요에 힘입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감산에 감산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와테현 기타가미시 공장 부지에 신설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내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악화되면서 가동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인데요. 키옥시아는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대규모 공장을 만들고 양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반도체 불황까지 겹치면서 감산을 계속해왔고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도 가동조차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낸드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상위 업체 중 한 곳이 사업을 접게 되는 치킨 게임 결과가 내년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두 회사의 합병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낸드 상위 업체 중 가장 위태로운 곳은 2위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기업들이 치킨 게임의 최종 희생양이 될 것이란 계산 아래 내년까지 버티기 전략에 돌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길어지는 낸드 시장 불황을 버텨낼 실탄, 즉 재무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키옥시아는 이미 자본의 상당 부분을 까먹을 만큼 재무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신공장 투자나 연구개발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 후 기업 공개 IPO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낸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것인데요. 낸드 시장의 혹한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다 인공지능 AI 투자붐이 불고 디램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낸드 수요가 되살아나기는 더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낸드 사업에만 집중하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과 달리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나머지 경쟁사들은 모두 디램을 주력으로 하는 곳들이라 인공지능 투자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램과 낸드 사업을 모두 하는 삼성과 SK는 낸드에서 강도 높은 감산을 하고 적자를 보는 대신 디램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덕분에 낸드 적자를 만회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 치킨 게임의 패배자가 유력해 보이는 지금 아무도 두 회사의 합병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반면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낸드 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것입니다. 이미 기술면에서 삼성과 SK가 저만치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무대에서 치킨 게임에서 패배할 회사들이 나올 때까지 삼성과 SK하이닉스로서는 느긋하게 기다릴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